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3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골 넣고 황희찬도 넣고 이강인도 왔고. 오, 난리 났어. 블롱도르 22위. K리그는 뭐 극장의 연속이었죠. 네. 그렇죠. 안타까운 극장의 연속이라고 봐야 될까요? 드라마 같은 승부가 이어졌고 울산이 예상대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 제목은 읽을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제목을 달았어요. 맞아요. 그냥 꺾일 줄 모르는 유로파의 상승세까지만 하고 일단 뽕피디가 하나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유로파들이 뭐 연일 좋은 소식을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할 때 제가 그 조근을 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또 이때 슈팅 2개 했나요? 하나 했나? 2개 했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넣더라고요, 그거를. 벌써 리그 8호불이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리케인의 자리를 그대로 뭐 물려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톱. 그러니까 그 뒤에 황희찬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까지 얘기하면은 다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세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 다 되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공통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도 지난 시즌에 스포츠 헤르니아로 인한 부상과 아픔이 있었고 황희찬 선수는 뭐 시즌 초반만 해도 근육 부상이 있었죠.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선수가 잘하는 첫 번째 요건은 아프지 않아야 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나하고 잘 맞는 동료가 그라운드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팀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 클루셉스키나 그 히샤를리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있었던 선수고 특별히 뭔가 또 이번 시즌에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슨 선수는 팀에 적응해서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또 공교롭게 그 기간에 맞춰서 주장이 되면서 선수들과 사적으로 또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메디손.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를 했던데 손흥민 선수는 한국 선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라커룸에서 브라질 선수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선수들 특히 잉글랜드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조용한 편이래요. 경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조금 그런 편인데 브라질 선수 같다는 건 뭐 삼바 춤이라고. 브라질 선수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뭔가 팀에 해보자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을 많이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브라질전 우리 6월에 평가전 했을 때 그 월드컵 앞두고 지난해였죠. 경기 끝나고 그냥 브라질 라커룸 가서 놀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녹살이 좋아.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꼭 브라질 선수들하고만 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또 예전에 그 토트넘 내 웨일즈 마피아라고 이제 웨일즈 출신 선수들이 많았을 때는 또 그 선수들이랑 또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 선수들이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 웨일즈 선수만 있는 단톡방에 손흥민 선수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고 MBTI 분명 2로 시작하겠다. 극이죠, 극이. 진짜. 뭐 손흥민 선수가 또 항상 보면 새로운 신입생 왔을 때 진짜 잘해줘요. 특히 또 어린 선수들. 뭐 이번에 경기에도 잡혔지만 사르 선수가 막 뒤에서 안고 그랬나요?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뭔가 자기만의 리더십으로 팀을 잘 이끌고 있지 않나. 그리고 반더벤 선수도 그 얘기를 했죠. 그 팀에서 누가 제일 잘해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소니. 미담제종기. 뭐 그라운드 안에서 밖에서 뭐 거의 완벽한 주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 동료들이랑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첫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은바페가 못 넣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패스를 찔러도. 은바페 아니면 그 패스 잘 못 받아요. 맞아. 그 스피드로 가서 받아서 거기서 결정까지. 맞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은바페도 둘 다 대단하죠. 그리고 뭐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리안 가이, 그러니까 네투와 네투와 합이 좋죠. 네투와 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그러니까 기억이 잠깐 안 났던 것 같아요. 펩 가르디올라는. 근데 여튼간에 황희찬 선수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일단 굉장히 전방에서 좀 좋아요. 이 세 선수들, 그러니까 이 동료 간의 그게들이 참 좋고.
그리고 감독과의 그 합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세 선수들이. 그렇죠. 예. 네. 다들 때가 잘 맞나 봐요. 사실 손흥민은 진짜 진작 원톱이었으면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들었는데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호날두하고 비교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엄청난 비교긴 하죠. 근데 조금 이제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호날두는 이제 좀 골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가 선택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는 팀을 위해서 이타적이잖아요. 이타적으로 그 자리를 옮긴 거기 때문에 팀을 위한 걸 따지면 딱 그 호날두와 비교되는 그런 거죠. 전방 압박. 예전에 뭐 호날두 같은 경우에 최전방에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전방 압박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게 가끔씩 얘기가 나오곤 그랬었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 보면은 그걸 제일 앞에서 이끌고 있잖아요. 네, 함께 또 뛰게 만드는. 자, 손흥민의 그 뽕 PD가 뽑아온 것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 EPL 최고의 결정력. 예.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즈닷컴이 이런 기록을 조명했다고 하는데 EPL에서 가장 높은 빅찬스 전환율. 빅찬스 전환율이 어떤 게 빅찬스다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주관적인 거죠. 뭐 1대1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을 빅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에게 또 많이 붙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빅찬스 크리에이터. 최근에 뜨는 용어인가 보죠. 빅찬스. 최근에 첨가자면 TMI로 얘기하면 메디슨 선수가 이번에 빅찬스 메이킹이 프리미어리그 지금 1등이라서 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전에 얘기했던 기대 득점 있잖아요. 엑스골. 네, 그러니까요. 이 기대 득점이 높으면은 빅찬스로 보는 겁니다. 연결돼 있는 통계구나. 이 빅찬스 전환율이 손흥민 선수가 85.7%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 비율로 계산한 값인데 10경기에 출전해서 벌써 8골을 넣었는데 이 가운데 빅찬스가 7번이 있었고 6골을 넣었다. 네, 딱 한 번만 놓쳤다는 한 번 놓쳤는데 이 한 번 놓친 것도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으로 그때 기억나요. 막힌 거였죠. 네, 알리송 골키퍼가. 자, 그 반면 혼란이 지금 득점 1위긴 하지만 빅찬스를 11번이나 놓쳤다고. 그래서 더 대대대단. 대대단. 오타는 아닌데. 오타가 이거 일부러 중타. 약간 중복타. 허감 쪽으로. 더 대대단하다. 더 대단한 기록인데 더 대단한 기록. 자, 하여튼 뭐 손흥민 선수가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뭐 이런 시즌에 아시안컵이 있는 거는 다행일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아쉬운 걸까요? 손흥민 선수가 원래 12월부터 강하잖아요. 보통 항상 대부분 보면 12월 크리스마스 언저리 돼갖고 그때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 손타클로스 맞아 그런 얘기 많았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중인데 이제 아시안컵을 진짜 근데 전 요즘 팬들의 심리가 궁금한 거가 딱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우승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것 중에 뭐가 더 큰가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커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축구보다 당연히 대표팀 축구를 먼저 보면서 자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당연히 아시안컵이지예요. 저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시안컵 우승을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더 하고 싶은 걸 바랄 것 같은데. 뭐 더 하고 싶은 뽕피디야 지금 서울의 우승을 바라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뭔가 아시안컵 우승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손흥민이라면. 아무튼 지금 페이스는 득점왕에 올랐던 2021-22 시즌 보다도 좋다. 그럼요. 그죠? 네. 그때는 10라운드까지 4골 넣었었는데 지금 10라운드 돼서 8골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때가 딱 한 12월부터 팍 치고 올라가던 시즌이었죠. 감독 뭐 바뀌고 갑자기 또 여러모로 아쉬운 12월. 산술적으로는 뭐 한 30골 가까이 넣을 수 있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도 뭐 전문 골잡이가 됐습니다. 예술이었어요, 골이. 와우. 그런 골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왼발로 접고 다시 왼발 니어 포스트로 마무리하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사실 저도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 리플레이를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발로 접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공이 선수를 기준으로 이제 자기가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갔고 이 상황에서 방향을 바꾸면 오른발로 접는데 왼발로 접었어요. 그것도 오른발잡이 선수가. 그러고서 다 쓰긴 하죠. 다시 왼발로 찼어요. 참 그런 부분에서
뭐가 대단한 거냐면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것보다 밸런스죠. 밸런스 그리고 네. 그 자신감. 네. 뭐 황희찬 선수 자신감은 뭐 그렇죠. 늘 그렇죠. 지금 자제를 해야 될 늘 정도로. 있잖아요. 뭐 자신감. 상의 탈이라도 많이 느낄 수 늘 있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몸의 밸런스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선수가 지금 피지컬적으로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전에 생각해요. 그 리버풀전에서 반다이크 제칠 때 그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수비수를 제쳐버려서 그때 장면이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이 굉장히 황희찬 선수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이 아니었죠. 그 A 매치 아무튼 그 경기를 앞두고 했을 때 이제 황희찬 선수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90분 뛸 준비를 해라. 이제 너를 전폭적으로 이제 신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경기 끝나고도 이제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정서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황희찬 선수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 페널티킥을 준 억울하죠 상황은. 조금. 사실 공을 잡고서 그 터치가 길었어요. 거기까지는 황희찬 선수가 조금 실수를 했던 부분이고 왜냐면 뒤에서 선수가 오는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수가 오고 블록을 하려는 걸 아니까 발을 차려고 스윙이 들어간 상황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사실 접촉은 거의 없었었는데 땅을 차다시피 했죠. 땅을 찼어요. 그러니까 발을 스윙을 멈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선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 먼저 액션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억울한 PK였죠. 네, 근데 그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아쉬워하고 흔들리는 표정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료 선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프타임 때 괜찮다고. 그 네가 할 수 있을 거고 너는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런 멋진 골로 어떻게 보면은 보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독도 그 부분을 칭찬을 했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부분. 자, 황희찬 선수가 이제 6골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 최다골 당연히 개인 최다골이겠고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는 아프지 말아야죠. 네, 네. 너무 자주 아프니까 올해는 좀 끝까지 완주를 했으면 좋겠고 재밌다기보다는 울버햄튼이 이 정도였나 싶었던 게 다 최다 득점자가 최근 세 시즌 동안에 최다 득점자가 6골이에요 팀에. 그거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벌써 최다 득점 기록이 된 거고 등극했죠. 이 정도면 울버햄튼이 일단 그 토트넘보다는 한 레벨 아래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이 페이스로만 가면 굉장히 많은 사역사를 쓸 수 있겠다. 울버햄튼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골만 더 새로운 넣어도 레전드로. 지금 혼자만 최다 득점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울버햄튼의 뼈를 묻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재계약 얘기 스물스물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울버햄튼하면 황희찬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거 팀 뭔가 이미지랑도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그 뭔가 그죠, 늑대와 황소의 만남. 여튼간에 그 지금 황희찬 선수는 뭐 저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본인에게도 물어보고 가족에게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팀에서도 그리고 황희찬 선수 개인적으로도 지난 시즌과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알아야 그렇게 계속 유지하니까. 하니까. 근데 뭐 당연히 그 몸 관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몸 관리 원래도 잘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나온 사람 많이 나왔던 거 다치다 생각해보면.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다치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느낌이 조금 더 생겼대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힘을 빼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느는 경우는 그 계기는 보통 멘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더 세졌나? 멘탈에 뭔가 월드컵의 힘? 뭔가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더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월드컵도 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죠. 보면 황희찬 선수 뭐 모든 선수가 거의 마찬가지긴 하지만 늘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 기술이라는 유튜브에 게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늘 이제 뭐 어떻게 사실-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 있으면 좀 안주할 약간 좀 안 해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늘 뭐 비시즌기에 뭐 아카데미 등록해서 축구 기술 더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황희찬 가족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정도 노력 안 하는 선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네. 프리미어 리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정도 노력 안 하는 선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진짜 큰 문제가 있었던 델리 알리 선수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들을 당합니다.
뭐 먹는 것도 다 조절하고 뭐 이런데 황희찬 선수는 늘 해왔던 거거든요. 맞아. 그렇게 열심히. 맞아. 황희찬 선수 어디 예능 프로 한번 나왔는데 나 혼자 산다. 음식 맞아요. 되게 가려서 먹고 그냥 하더라고요. 속 간 아예 안 하고 먹고 그러더라고. 적색육 같은 거 근육 부상에 안 좋다라고 얘기 들어서 안 먹고 뭐 여러 맞아. 가지 이렇게.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안 먹는데요. 근데 그게 제 아버님도 잘 알고 뭐 그 누나도 잘 알지만 그 집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황소가 많이 안 먹으면 어떡해. 그렇죠. 네. 몇 톤을 먹는데 가족들이 정말 그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굉장히 절제를 하는 편이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 차면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그렇죠. 듭니다. 99도와 100도씨의 차이 다 그런 거죠. 그 요새 제가 25, 21를 보고 다시 보고 있는데 계세요? 거기 보면 다시 보긴 아니고 그때 안 봐가지고 네. 안 보니까 친구들하고 대화가 잘 끊기는 경우가 좀 생겨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실력이라는 게 이렇게 쭉 하나의 직선으로 늘질 않는 그렇죠. 안 게 늘죠. 아니라 계단식으로 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하나 올라가지 않았나 황희찬 선수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단계 딱 성장한 게 스탯으로 좀 나타나던데요. 이게 지난 경기 기준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그 슛 성공률이 되게 많이 늘어서 이번 시즌 15차례 슈팅을 때렸는데 5골 지난 경기 기준으로. 그래서 슛 성공률이 33.3%거든요. 근데 지난 두 시즌 대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울버햄튼 가서 첫 시즌이 19%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이 17%. 지금 거의 한 10% 이상 더 늘어난 거죠. 골 수도 10% 이상 늘어났잖아요. 네. 당연히 따라오는 통계인 것 같고요. 그런데요. 좋은 통계였습니다. 골을 많이 넣는데 슈팅 성공률이 떨어질 수는 없죠. 그만큼 근데 예전에 황희찬 선수 보면은 약간 경운기 드리블에 마무리가 좀 아쉽다 이런 아쉽죠. 평가도 있었는데 슈팅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일단 잘 돌파해서 아쉬웠던 골문 앞까지 잘 가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슈팅으로 연결을 계속 시킬 수 있다는 거는 하여간 자신감은 확실히 찬 것 같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이강인과 은바페가 이강인을 참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안아주는데 골 넣고. 항상 이 형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와서 참 좋다라는 이 표정에 많이 느껴지는.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단장님의 간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은바페가 사실 떠나려고 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그랬죠. 네. 근데 아마 이강인 때문이라도 이강인 때문에 남은 이강인 때문에 잘 남았다. 네, 남은 기간은 좀 그래도 쟤랑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번에 그 떠나기 전에 한번 사고 한번 치고 가야 되겠다. 이강인이 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좋죠. 근데 여기 연계가 굉장히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 선수. 굉장히 좋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왼발 그냥 오른발을 잘 못 쓰나요? 오른발을 안 쓰나요? 근데 오른발 이 패스 직전에 오른발 슛 되게 좋았잖아요. 또 거기서 왼발 아웃프런트로 하는 물론 위치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는 발로 찬 것 같기는 해요. 자신 있는 발로 이렇게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 것 같긴 한데 놀랍죠. 그거를 왼발 아웃프런트 차는 경우는 일단 오른발을 못 쓰거나 아니면 위치상으로 왼발을 써야 될 때 일단 좋은 지역으로 그냥 넘겨주는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택배잖아요. 택배. 근데 이거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대처를 못한 부분이 그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지는 몰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수비수를 속이는 부분 있죠. 근데 재미도 많이 붙인 것 같아. 최근에 A매치 봐도 이 아웃프런트 크로스도 되게 많이 올리고 이러다가 라보나킥 하겠어. 가능할 이강인 선수라면. 이강인 선수도 지난 이제 몇 년간 보면은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졌죠. 맞아요. 허벅지 근육도 화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본인의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한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피지컬인 것 같아요. 원래 기술적으로 좋았던 선수고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애매했었습니다. 20세 월드컵에서도 그랬고, 왜냐하면 일단은 몸싸움이 안 되면 공을 뺏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공은 조금 뺏기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부닥쳐서 비비고 있거든요. 그 프랑스 리그가 비교적 거친 리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많이 자신감을 얻은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패스를 받아 넣어줄 때 선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보냈는데 또 마무리까지 지니 얼마나 뿌듯해. 아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로 또 손가락 표시해 주잖아요. 음바페는 이강인이 있어서 고맙고 이강인은 그렇죠. 음바페가 있어서 고마운 이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넣을만 날 것 같아요. 패스 앞으로 넣을만. 자 그리고 팔롱도르 괜찮다 이거. 팔롱도르 메시. 이게 뽕 머리에 나온 것 같진 않고 어디서 또 많이 쓰더라고요 제목. 예. 팔롱도르. 그럼 지금까지 칠롱도르였던 거죠? 그렇겠네요. 구롱도르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고 사실상 메시의 마지막 그렇죠. 발롱도르가 아닐까. 그래서 뭐 맞습니다. 일단 시상식에서도 그러니까 메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다 보내주자. 메시 헌정. 다 해주자. 어렸을 때부터 쫙 커오고 이게 매번 상 받았을 때에 그 전설들이 한 마디씩 던졌던 거 연기해서 하는데. 근데 그거 좀 약간 보니까 억지로 엮긴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8번이니까 이거를 옆으로 눕혀서 무한대로 해가지고 이제 컨셉을 잡아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와, 근데 헌정 인피니티. 영상.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메시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거를. 메시는 뭐 영원하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거죠. 팔롱도르 그러네요. 네. 팔롱도르도 되고 무한대도 되고. 하여튼 메시가 시상식 때마다 새 아들을 다 데리고 왔었나요? 매번 그러진 않았던 하긴 뭐 것 옛날에는 같기는 아들이 해요. 셋이 다 있었. 2009년에는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그 메시 아들은 얼마나 뿌듯할까. 그 그러니까 시상식장에 아들 이렇게 셋이 나와서. 그때 월드컵 우승했을 때도 그 시상식 자리에 아들들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우승컵도 만지고 그러니까 그랬던. 호날두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이렇게 아내도 와서 있고. 그 가정적인 모습. 가정적인 맞아. 모습까지 가정적이죠.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대비가 되는 좀 딸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문득 그 생각했어요. 아들 셋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걸 보면서 딸을 낳고 싶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딸 낳으려고 계속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 월드컵 기간에 화제가 된 게 메시가 아들 참교육 시키는 거. 네. 축구. 집에서 아들이 축구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네요. 큰 아들인가요? 축구 선수잖아요. 아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아들 멀었다고 하면서 아들 앞에서 드리블 시범 보이는데 참. 아빠가 얄짤 없어. 저는 메시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집이 참 크구나. 집에서 드리블을 할 수 있다니. 부럽다.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K리그 재밌었습니다. 창단 첫 2연패군요. 참 울산도 정말 진짜 준우승을 많이 했죠. 준산. 준산이었나요? 그렇죠. 강팀 넘어 왕조 꿈꾸는 울산. 이제 뭐 왕조 체제로 가고 싶어 하겠죠. 이때까지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역대 6번째로 K리그 2연패를 이끈 사령탑이 됐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다 왕조라고 불리던 그 시절을 그렇죠. 김호 감독, 수원 삼성, 98년 99년 박종환 감독 천안 1화 시절이죠. 야, 93년부터 95년까지. 이때는 박정환과 고정훈의 신태용 후반이었고 고정훈 선수가 날치던 때고 그다음에 차경복 감독 성남 1화 역시 천안 1화의 후속이고 최강희 감독 모라이스 감독이 최근에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팀들이 많지는 않네요. 수원 삼성하고 1화 그다음에 전북, 울산 이렇게 되네요. 00년대 후반이 좀 빈 느낌이죠. 이런 왕조가 없었던. 울산이 예전에 90년대 굉장히 잘했었는데 2연패가 없었구나. 사실 울산 이천수 선수 있고 뭐 그 시절 아침 우승하고 고재욱 감독이요? 고재욱 감독. 네. 고재욱 감독 시절에 김병지 그때 챔피언 결정전에서 옛날에 헤딩골 넣고 플레이오프였나요? 포항전에서 넣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굉장히 울산이 뜨거웠던 시절이긴 한데 울산 경기를 먼저 보면 저는 그 주민규 선수 패스가 아주 기가 막히던데요. 네. 두 번째 골이었죠. 이강인 패스 패스. 같았죠. 저도 지금 그 생각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조금 결이 다른가 해가지고 좀 K리그판? K리그판 이강인 패스. 케인이 이런 패스를 예전에 손흥민한테 좀 많이 했었죠. 네. 그 패스할 때 설마 이게 주민규라는 말을 듣고 와 주민규는 아니겠지 약간 이 느낌이 들 정도의 패스였거든요. 저 패스 도대체 누구야 했는데 주민규 선수였습니다. 뭐 김민혁 선수, 장시영 선수가 이제 연속골을 넣었는데 두 선수가 다 이제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골을 넣었죠. 뭐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제일 기분이 좋죠. 네. 전략이 딱. 주민규 선수도 교체로 들어갔었으니까요. 네. 자, 교체 주민규가 득점 2위 하는 선수가 교체 멤버라니.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들이 많으니까 맞아. 감독은 사실 뭐 누구를 교체해도 다 믿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스쿼드야. 울산이 올 시즌 뭐 지금 저도 좀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엄청 늘었죠. 팬들이 늘어서 올 시즌 처음으로 30만 홈 30만 관중을 넘긴 날 또 이렇게 또 와, 우승을 홈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울산 팬들에게는 최고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잘 가세요 그 있잖아요 울산에서 네. 많이 하는 그게 어느 순간 뭐 K리그 전국에 퍼져가는 문화도 있고 지난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왔을 때 그때도 다 같이 잘 가세요를 외쳤으니까 이제 울산이 확실하게 그런 팬덤 문화도 리딩하고 있지 잘가세요가 않나. 울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딱히 아니 그 응원가인데요. 응원가를 거기서 먼저 쓴 거죠. 그냥. 예, 그 노래를 이제 되게 갖고서 킹 받아요. 네. 상대 팀은 좀 열받겠네요. 네, 킹 저희 받는- 많이 들어봤어요. 뭐야 이 정도. 잘 갔잖아요 올해. 네. 그래서 네. 잘 갔죠. 입으로 입으로 한다. 쓸쓸하게 서울 많이 파이널 듣는 걸로 비로 마무리가 잘 됐네. 갔네요. 어유 서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 잘 의미 하고 없다고 그때 네. 화냈잖아요. 아, 그 아무 의미 없다고 화냈잖아요. 그거를 들은 그 저희 청취자 중에 서울 팬 저랑 친한 서울 팬 오래된 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이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라이트 팬이었던 뽕 PD가 찐팬으로 변하는 됐죠.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렇죠. 뭐 그렇게 평가를 해준 서울 팬이 근데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경기를 이 악물고 하던데요. 정말 이 지난주에 악물고. 보니까. 또 이기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치 지면 기분 나빠. 아, 이승우 선수가 그 깨알 같은 아, 그 그러니까. 세리머니를 세리머니. 했는데 예. 그 귀여운 춤 세리머니를 그냥 지웠죠. 야 이건 기성용 선수가 또 그리고 초장거리 골. 말도 안 되는 골을 넣었죠. 윌리안 골도 멋있었고요. 아, 윌리안 골도 장난 아니었죠. 그 나상호 선수의 그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헤딩. 보이지 않는 어시스트. 마음 떠난 팬들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하시네요. 네. 아 그리고 이 경기가 그 올 시즌 서울의 첫 역전승이었거든요. 심지어 441만이었나요? 서울 팬만 알고 있다는 그 통계구나. 아 그래서 그 서울 팬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뭔가 서울 그 선수들이 다들 당연히 열심히 고무됐네. 뛰겠지만 고무됐어 지금. 내년 시즌 잘할 것 같죠? 이번 시즌 처음에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잘할 것 같았는데 잘 가세요가 됐죠. 400 투지 있는 모습. 몇만이라고? 네, 441만이 없죠. 지금 승점상으로는 4위 전북과 같습니다. 아침 진출 노려야 되는데. 야, 그 중요한 경기를 제가 직관했다는 게 올 시즌 제일 중요한 경기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승점은 똑같은데 이거 어떡할 거야. 아유. 이게 보이지 않는 아무 의미 없다. 벽이 있어요. 굉장히 크죠. 벽이 높고. 아무 의미 그 25, 21에 보면 또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 실패로 쌓아놓은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 곱씹으시고. 예. 너무 근데 많이 벽만 싸우고 얼마나 크게 성공하시려고. 너무 높죠. 뭐 어떻게 어디 가려는 거야? 마천루예요, 마천루 지금. 자, 그 하위권 팀들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봐야죠. 세 경기가 모두 짜릿해가지고 FC 서울은 뭐 하위권 경기죠. 어. 네, 하위권 경기입니다. 그 수원 FC는 FC 서울한테 정말 이런 경기 지면 좀 안 되는데. 사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근데 그죠? 이제는 뭐 준비해야죠. 승강 플레이오프를 딱 준비해야 될것 준비해야 되는 같아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었는데 꼭 잡았어야 되는 판이었는데 이거를 또 이악물고 놓치는- 가지고 아무 의미 없다면서 저렇게 끝까지 사람을 괴롭혀. 팬들을 위한 경기 이제 그거 잡았죠. 세 골이나 넣었는데 졌어. 뭐 수원 삼성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다 잡았던 경기를 그러게요. 놓쳤는데 강원이야 뭐 자주 이러니까 자주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는데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두 골 먼저 넣고 그러니까요. 이런 시간에 이거를 비겨버리면 아까 진짜 마지막 라운드가 또 이제 수원 삼성과 강원의 경기거든요. 다두대배치. 근데 지금 단두대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짜 팬들의 마음이 궁금하다고 하는 게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가 아까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아시안컵과 프리미어리그였고 K리그 다른 팀 팬들은 수원 삼성이 강등되기를 바랄까라는 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 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상대팀 서포터석에서 수원 강등을 외쳤어요. 코를 외쳤죠. 네. 그 수원 삼성의 박자에 맞춰서 수원 강등을 외쳤죠. 상대팀이라 하면은 대전 대전팀에서 네, 대전팀에서 대전과 수원은 워낙 오래됐죠. 뭐 그렇죠. 뭐 그 팬들 부분이 사이에서. 예전에 이제 김호 감독이 가시면서 이제 벌어진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구현들도 물론 있지만 근데 지금 거의 수원 삼성을 만나는 팀들이 약간
잠깐씩 그런 콜들을 지금 계속 하고 수원 삼성을 떨어져라. 떨어뜨리고 싶다. 떨어져라. 근데 그게 그럴까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들이 좀 농반 있나? 진반 아닐까? 수원 삼성의 농담을 두터운 팬덤이 좀 부담스러운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눈에 가시 같은 수원 느껴지나요? 삼성이 강등된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 프런트들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굉장히 안타깝고. 예, 한때 그래도 리그를 선도하던 라이벌 구단이었는데 이 팀이 떨어지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그 라이벌 팀들의 뭐 팬들이 아니고 이제 일단 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런트들은 일단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업자라는 또 서울 생각도 프런트가 드니까. 많이 안이해졌네요. 올해는 안전하다 이거지. 뭐 흥행 요소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연맹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그쵸. 엄청난 흥행의 타격이죠. 수원 삼성이 잘하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팬들이. 이게 그리고 수원 삼성 팬들도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놀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 비기거나 진 경기에 이제 SNS 게시물 가서 구경하고 다른 팀 팬들이 조롱하고 자기네 팀 팬들도 자책하고 그 사실상 올해는 그냥 뭐 강등하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 그게 뭐 진심인가 그리고 어떤 팬들은 어떤 마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이 있고 희망 있죠. 네. 네. 다이렉트 강등만 피하면 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강원은 어쩌라고 또 이렇게 되지만 네. 어쨌든 뭐 수원 삼성은 K리그를 어떻게 보면 K리그의 흥행의 시작점이라고 네. 할 수도 있거든요. 수원 삼성이 흥하면서 팬덤 문화도 뭐 선도해 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기적으로는 조금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 대행의 초보 감독 대행의 패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대0이 된 다음에 너무 빨리 잠궜죠. 너무 빨리 네. 잠궈도 안 돼. 잠궜구나. 네. 네. 그래서 내려서 성공한 경우를 거의 못 못 본 것 봤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강팀인 경우가 아니면 내렸으면 안 돼. 이게 근데 축구가 참 어려운 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다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 너무나 많이 겪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완벽히 내려선다고 골을 안 먹기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이번에 너무 그 특히 일찌감치. 마사골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시간에 터졌는데, 그러니까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이 무슨 동기부여가 있겠어. 이미 자리를 확정지었으니까. 대전도 사실 크게 뭐가 없어요. 근데 이 동기부여가 악물고 떨어뜨리려고. 동기부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음.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득점왕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마사 선수의 멘트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동기부여 필요 없다고. 이번 시장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기가 동기부여라는 없나 말은 마음속에 없다. 항상 마음은 똑같다. 오늘도 지난주에도 개막전에도 다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늘 마사가 네. 와 한국어 인터뷰로. 그때도 한국말 했었죠. 뽕휘리보다 말 더 잘하네. 명언 제조기야 마사가. 여기서 인생 걸고 승격해서 네, 승격. 재밌는데요 내용고. 자 그리고 사실 강원과 수원이 지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했죠. 네, 그 네. 마지막 동점골 먹는 장면도 강원 진짜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상황에서 먹고 말았고 또 하나의 좀 놀라운 결과는 인천이 광주를 2대0으로 꺾었다. 돌풍의 팀 광주를 힘 뺀 인천이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를 상대로 일단 광주의 공격을 철저하게 차단을 했고 엄청나게 뛰던데요 인천이. 풀 경기를 다 봤는데 와 그 골도 괜찮았어요. 활동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전반전은 광주가 일반 점유율은 광주가 높았을 거예요. 네. 광주 엄청 높아. 네, 74%. 광주가 전반부터 이제 특유의 그 패스 축구로 압박을 하는데 와 인천이 정말 열심히 따라가서 막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의 힘이 아닐까 이번에. 그러게요. FA컵도 있었고 아챔도 있었고. 2004년생이었던가요 최효진 선수가? 와우. 2004년생 데뷔골이었죠. 네, 예. 데뷔골. 데뷔 4경기 만에 넣은 골이었고 김민석 선수도 2001년인가 2년생이고 김민 선수 21살. 2002년생이네요. 그러면 인천의 미래가 밝다. 올 시즌 인천은 이미 뭐 제가 볼 때 많은 걸 이뤘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지금 전북하고 승점 1점 차이니까 어떻게든 지금 한번 또 챔스 한번 가보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도 되게
팬들한테 하는 말 이런 면들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도 그렇고 이제 인천도 그렇고 저희가 팬들한테 어떻게든 한번 국제선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어쨌든 인천이 작전을 잘 짜고 와서 그 전반전을 악착같이 버텼다가 악착같이 맞고 후반 기회 났을 때 한 골 딱 넣으니까 바로 또 광주의 뒷공간이 딱 열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래서 뭐 2대 0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토토 할까요? 토토가 네. 이번엔 그 FA컵 준결승 그렇죠. 그거밖에 결승전만.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애매해. 주말에요? 이번에 FA컵이 있어서 원래 그렇습니다. 예. 2경기씩 하려고 했는데 이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네. 단축이 됐죠. 잼버리와 그때 또 제주에서는 맞아요. 강풍이 불었나요? 태풍. 네. 맞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요는 주말이 바로 결승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결승을 하고 네. 이제 이 결승이 방송이 홈앤어웨이인가요? 아니 단판. 단판? 네. 그래서 오늘 오늘 뭐 전북 인천 나름 전북. 중요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이미 다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 여자 축구 그 중국과 그렇죠. 네. 굉장히 있고요. 중요하죠. 네,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일단은 뭐 파리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도 생기는. 이때까지 올림픽 나간 적이 없지요. 네. 없지요. 올림픽은 정말 나가기 힘들어요. 뭐 두 장 반 뭐 이런 16팀 상황이니까. 나가니까. 네. 아시아에 그리고 또 뭐 일본, 호주, 중국 너무 강한 북한까지 강한 팀들이 또 워낙 많고요. 우리가 역대 A 매치에서 북한을 이겼던 게 딱 한 번입니다. 이번에도 아무튼 뭐 잘 김정미 골키퍼가 아무튼 베테랑다운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주면 잘 막았더라고요. 북한과 비긴 게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컸죠. 네. 태국을 10대 1로 이긴 것도 컸고. 헤트트릭 2명. 네. 다 넣은 거네. K스페어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콜린 베로에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